오늘의 주제입니다. 2021년 충청 부동산 전망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대전과 세종은 상승률 1, 2위를 다투면서 수도권 외 지역 부동산값 상승을 주도해왔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네, 영끌 비트와 같은 씁쓸한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던 작년 부동산 상승세가 올해는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또 우리 지역 부동산은 어떨지 이분들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의 박유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의 도움 말씀 잘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로 영상 안내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굵직굵직한 대목들을 짚어보면 규제 지역과 대출 규제에 골자로 한 6.17 대책, 또 세금 강화를 강화한 7.10 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8.4 대책까지 이 사이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작은 대책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세 분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순서대로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라고 본다면 이제 서민주거 안정하고 이제 투기 수요 근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면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전월세에 관한 것까지 2020년도에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좀 안타깝게도 정부가 원했던 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전국에서 1, 2위를 할 정도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 뭐 이러한 거를 본다면 뭐 이러한 뭐 평가를 내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네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네,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강화, 그다음에 투기 세력을 걷어내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는 정책이 이제 어떤 시중의 유동성 확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하면서 이제 반감이 됐죠. 반감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부동산의 정책이 일관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고민이 담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비친 시각으로는 정책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기다려달라고 이제 오랜 세월 얘기를 했지만 기다렸더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는 어떤 기현상 속에 생긴 어떤 정부의 불신감.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들, 특히 이제 영끌이라고 대변되는 그 무주택자들이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불안 심리의 확대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제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주택 경기 가격을 폭등하게 된 원인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어떤 진행 중에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 회의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제 그간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어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급 확대라든지 아니면 또 시장의 어떤 정책 기조의 변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어디서 지금 이제 이
투기가 다시 이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과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 드는 그런 측면도 있을 만큼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구정 전에 이제 이 정부가 이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려지는 어떤 공급 확대 정책에 국민의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2021년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격동의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격동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실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 어떻습니까, 정 대표님? 우선은 정책이 실행이 될 때마다 그 거래량은 계속 줄었습니다. 가격은 상승은 했지만 매매 가격은 계속 최고가 갱신을 했지만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를 비교를 해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책에 어느 정도의 반영은 있었던 건 같았는데 우선은 매매를 주택 가격의 매매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됐고요. 임대 가격에 이제 정책에서 좀 실패가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다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를 살고자 하셨던 분들이 다시 매매로 수요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에 실패한 거는 맞지만 상반기에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가 임대법 때문에 다시 그게 지금 다시 매매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또 매매 시각과 전월세 쪽도 지금 네. 약간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전과 세종이 부동산 상승세 수도권 외지역에서 1, 2위를 다투면서 주도를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포인트가 올랐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께서 조금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예, 역시 박 교수님. 네. 우리가 부동산 지표를 얘기할 때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지표로 하고 이제 KB 시세 이제 리본에 있는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기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종 같은 경우는 30에서 뭐 4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라고 느껴지잖아요. 예. 이건 통계적인 부분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뭐 5억, 7억까지 오른 아파트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작년에 강력한 규제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지금 최근 몇 년간 이제 우리 지역의 대전, 세종 지역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의 원동력이 있었죠.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그 힘이 계속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 지역에서는 6월 같은 경우 이제 규제적으로 지정이 좀 되면서 약간 이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적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이 좀 나왔으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고 가격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시장은 좀 흘러갔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대표적인 부동산 지역이지만 강남하고 똑같은 규제 지역입니다. 트리플 규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을 찾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라고 부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 예. 국회 이전 문제가 지금도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가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소장님. 예, 세종시 특히 이제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최고를 기록해서 한 4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호재, 특히 이제 국회 이전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의 어떤 그 현실화가 되고
그것이 어떤 국민적 총의를 거치거나 이제 이런 것 거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세종시라는 국한돼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대형 이슈들은 주택 가격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견인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지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가격 유지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받쳐지지 않거나 아니면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리하게 답보 상태를 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가격의 버팀목이 상당히 이제 약해질 거라기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종시는 충돌과 어떤 가격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수 있는 저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혁신도시를 발표했다든지 또는 이제 규제의 어떤 비규제 지역으로의 어떤 확산,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풍선 효과들이 확산이 돼서 재작년서부터 이제 대전의 주택 가격을 상당히 견인했죠. 일부에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대전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인 풍선 효과,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돌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20년 연초부터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대선의 주택 가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상승한 어떤 그런 추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전국 1, 2위를 다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대전과 이제 세종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호가는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쳐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실수요자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을 보완해 주셨고요. 아까 박 교수님이 트리플 규제 그랬는데 뭐 DTI, LTV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우선은 세종에서는 대전이 이제 6.17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전, 세종 어느 지역에 내가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예, 한때 유행했었죠. 어디에 내가 집을 사서 매수를 하고 거기에 거주를 할까에 선택의 폭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과 개발 호재가 계속 많이 있다는 세종을 견주면서 세종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전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세종으로 유입되시는 분들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있는데 가격이 얼마가 올랐냐. 분양 가격에서 메인 세대들은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3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분양 가격에서 대비를 했을 때는 3배 정도가 올랐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선택을 못할 뿐이지 아직도 대전과 세종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개발 호재가 많은 쪽으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계속 있다는 생각이 현장에서는 많이 느껴집니다. 예. 분양가의 3배까지 올랐다. 네. 자, 조금 분석을 제대로 해보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슈 같습니다. 한편으로 상승 요인이 있을 테고요. 또 안정화 요인이 있을 텐데 어느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올해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이라든지 또 이자율에 따라서도 우리 부동산 수요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지도 갈려져서 세 분이 한번 짚어주신다면 역시 박 교수님.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장전 같진 않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이 가격을 주고 못 사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팽배해지면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측면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국토부 장관께서 새로 오시면서 이제 공급 확대라는 키워드가 좀 생기면서 예. 공급의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세제에 대한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물론 세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하고 그 아파트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뭐 이익을 얻는 것이 더 크다라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 세제 에 대한 규제도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만큼의 상승세까지는 안 갈 네, 것이다. 그렇게 가지는 정도로.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예, 일단 뭐 시장이 어쨌든 2020년은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해서 주택 가격이
상반기에는 조금 높지만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세를 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전망이 다 안 맞았어요. 예, 안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체면을 꾸긴 부분도 있고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어떤 이제 의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재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상당히 유동성이 지금 확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제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거는 자산 버블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약 70% 넘는 분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자산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만 따진다면 한 1,700조 이상이 됐고 그 증가된 부채의 대부분이 어떤 주택에 투입이 돼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부채 관리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올해 초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계부채 불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니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금리를 당장에는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그널로 봤을 때에는 금리가 인상이 이미 좀 저는 시장이 예고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중에서 조금 이제 논란이 확대가 된다 그랬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그릴 수 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이 주식이 아니라 주택시장이 이렇게 과열을 보일 수밖에 없었냐 하면 지나치게 긴 기간의 어떤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저금리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걸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면 나의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과 정부가 확실한 공급 시그널과 정책의 기조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기 따른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감과 국민의 불신들이 이제 어우러져 갖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성적인 공급 부족론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역이 다 주택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전역이 다 이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공급 얘기를 끝없이 하고 있거든요. 자, 대전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전의 인구 150만 정도 인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됐고 오히려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계속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8년 통계를 보면 101% 정도 주택 보급률이 있고 여기에 자가주택 점유율, 주택 자가 점유율을 따진다 그러면 한 60%가량이 되니까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고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끝없이 공급 부족론에 휩싸였지만 2021년에 분양 예정인 물건들이 한 28,000원, 3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대전은 여전히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떤 집이 공급이 부족할까요? 원하는 곳에 우리가 얘기하는 A급 대장주들이 있는 곳에 집이 부족한 거지 대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소비자들이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주택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원래 주택은 내가 많은 돈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했을 때 지금 주택을 잘못 사서 과도하게 4억 내지 5억의 어떤 부채를 감수하고 산다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가계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하신다라면 앞으로 시장은 반드시 안정화가 돼야 될 거고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대치와 예상치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됐을 때 우리 지금 모든 곳에서 만연돼 있는 공급 부족론이라는 얘기는 싹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가 늘었다는 얘기가 거의 1인 가구부터 소가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채도 없는 분도 많지만 두 채, 세 채 그 이상 가지신 분도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는 공급이 있는데 없는 분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어느 지역에 내려간 거에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들 주거의 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 관심이 신축으로 다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가격이 안정이 돼 있긴 하지만 대장주라든가 신축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상승세가 올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대대적으로 저희들 현장에서 일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그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들 다음의 정권을 생각을 하면 조금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전세 가격이 상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전세를 살고자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매수세로 다 돌아가는 시장에 받쳐주다 보면 수요가 계속 받쳐주는 시장이 되다 보면 6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계속 상승장은 이어질 것 같고 그 시장에서 반영되는 세금의 요율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동안은 지켜보다가 다시 겨울에 시장이 돌아온다 보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올해 6월부터 지금 보유세 관계되는 부분들이 달라져서 매물이 네.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네. 안 그럴 수도 있고 내년 초에 또 다른 대선이 있어서 네. 버텨보자는 심리도 있을 것 같고 네. 올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주시고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뭐 크게 보자면 한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종부세 세율 인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 산정하는 방식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됐을 경우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와 관련한 이제 전월세 신고제 작년에 3법이 통과가 됐지만 시스템상으로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하고 뭐 양도세 세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뭐 2.7% 정도에 있는 건 3.0%로 오르고 그리고 3.2%로 돼 있는 건 최대 6%까지도 이제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42%에서 45%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지금 최고 72%까지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75%까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보기가 짧은 시간에는 예. 많이 어려워지겠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예상이 좀 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부작용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또 시행이 되면서 또 전세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쪽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 소장님.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제 6월을 분기점으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제 애둘러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1년 1월서부터 6월까지의 국면은 종이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많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될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 관련돼서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는 이제 올해 처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규제에 대해서 빨리 이것이 없어지면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당연히 다주택자한테 좋겠죠. 그러면 이 규제를 완화한다 그랬을 때 다주택자는 과연 집을 내놓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자본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부족하니 그 매물을 우리가 세제 완화를 해주면 매물을 내놓을래? 그러면 내놓게. 그랬는데 막상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화된 기간 동안 다시 매물을 걷어들일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선거를 지금 4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이 두 개 시장 선거에 뭐 선거 이슈는 이미 뭐 누가 봐도 뻔하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라. 이것에 따르는 어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책에 선거가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저는 분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번 4월에 어떤 이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되겠지만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부동산 가격은 저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꺾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과가 현실화되는 6월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확실하게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 대표님. 네, 그러니까 완화를 전체를 지금 규제를 한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지금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 정책으로 인해서 실소유자들은 물론 매수를 하겠지만 두 번째 그런 정책을 편해서 완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살았던 거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출구 정책에 대한 완화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그걸로 인해서 그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다 막아놓은 시장입니다. 한동안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들을 계속 활성화를 시켰던 상황에서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거의 다주택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출구가 딱 막혀버림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처분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버티기 작전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많으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종부세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공시가격, 재산세 기준으로 하는 과세 표준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공시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상향을 해서 표준화해서 가격이 상향이 되는 시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정책의 조금 흐름을 보고 정책이 바로 반영이 된 시기보다는 종부세도 6월 달부터 반영이 된다 하기 때문에 벌써 다주택자라든가 세율의 혜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서 조금 조율을 다 해놓은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양도를 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 매도자들,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하거나요. 거기에 지금은 세대 할증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실질적인 수요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도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량의 확보가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도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씩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공급 확대를 공언한 국토부 장관 변창흠 새 장관이 들어섰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큰 광역단체 보궐선거가 있어서 시장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쪽에 어떻게 하겠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도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고 어떻게 나타날 전망인지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우선 뭐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시고 또 실무에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공급 확대를 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는 저는 뭐 바른 쪽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게 지금 거의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제 신규 택지 개발 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기본적인 기조는 저는 뭐 큰 방향성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까지 어떤 규제를 통한 어떻게 소극적인 공급이죠. 그랬다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아예 이제 신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해서 공급이 좀 확대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떤 심리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실질적인 공급으로 또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88도로 강변도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현실성에 대해서 찬반이 오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이냐 또 아까 좀 전에 말한 그런 새로운 공약까지도 나오고 있는 형편. 역시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저는 총량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 그다음에 현재 3기 신도시의
진행 그리고 상당히 시기적으로 이제 앞당기는 어떠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 청약을 올해와 내년에 한 6만 2천 정도 세대를 해서 사전에 청약해서 어떤 공급에 따르는 수요, 그다음에 주택이 없다라는 무주택과 지금까지 이제 치솟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어떤 정부 정책의 노력은 상당히 좀 취하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주택은 대표적인 비탄력재거든요.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을 지금 뭐 성냥갑 만들듯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뭐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도 상당히 지금 인허가가 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주민들 간에 어떤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제가 나와서 그 환경오염제를 정리하면서 철거하다가 보니까 예정된 기간보다 몇 배나 초과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둔천주공 아파트가 이제 성면이 나와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철거 기간을 소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 주택 공급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결국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신도시 개발하는데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또 공급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시그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2021년하고 2022년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이 가장 지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에서 어떤 수립을 할 때 주안점은 저는 여기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 2년 내에 과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라면 신도시를 만들고 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인허가가 났던 건설 현장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추진을 빨리 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수량의 어떤 공급 지원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거나 소송 중이거나 이런 데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의 사업 속도를 내면서 기존에 이제 발표됐던 어떤 정부 정책들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한다든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쉽게 하면 쌍도 맞춰갖고선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한 7마리 말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그 열기가 많이 좀 잠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두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두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말이죠. 예, 정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량을 계속 늘리신다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영되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세종에 공급을 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갈수록 지금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체감되는 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 많은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십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입주는 2, 3년 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공급량의 부족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작년에도 저희들 공급 물량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올해도 실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좀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가셔서 공급량을 그쪽으로 늘리는 게 많은 거지 계속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계속 물량을 늘리면은 나중에는 보급률에서나 이제 주택 가격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정책을 보면서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걸 짚어봤고 이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청권이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상승률도 주도하고 우리 박 교수님 보시기에 대전, 세종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예측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분양 예정 물량입니다. 2020년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근데 분양 예정 물량만 보면은 대전에 왜 주택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인터넷을 찾아봐도요 실제로 분양된 얼마가 분양되었다라는 자료보다는 분양 예정 물량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양이 되는 물량을 따져보면 대전 같은 경우 뭐 인구 규모로 본다면 뭐 보수적으로는 뭐 10,000세대에서 한 15,000세대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대전에서도 앞으로 뭐 매년 12,000호 정도 계속 공급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만여 호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뭐 3만 호가 다 분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그 분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3만 호가 얼마나 계획대로 분양이 되느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워낙 뭐 전국적인 이슈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냐, 뭐 신규 분양이 안 되는 것도 코로나 원인이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보다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규제를 좀 받고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된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 분양가가요. 그러니까 구입가가 2천만 원 이상 2,500만 원까지 가는데 분양가는 1,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분양가 상한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덜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늦추고 예. 어떻게 보면 분양가 심사를 받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 상승분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 그런 부분들을 더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대전에서요 분양을 하게 되면요 다 완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을 하면 파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가격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서 분양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전 가격 말씀하신 거는 예전 한 평 3.3제곱미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나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이요. 세종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예정돼 있던 거는 그 해에 아니면 그 이듬해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굉장히 다 완화가 돼가지고 물량이 지급이 된다,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시행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예. 대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얼마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아직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공급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공급 물량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물량에 공급을 3만 가구를 이상을 공급을 한다. 얼마 가구를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반영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급을 하나 이제 세대수 한 1,350세대 공급을 하고 또 물량에서요. 공급 물량에서 지금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임대 물량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공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급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최대한 공급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공급을 계속 그 시기에 맞춰서 똑같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량이 지금 부족하고 있고 물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 공급 물량 확대, 그다음에 지금 정책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요와 공급 수요는 현 상황에서는 올해까지는 계속 반영이 되는 게 지금 현황에서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소장님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짚고 계시기 때문에 세종시는 아까 잠깐 짚으셨지만 충남도 보면 대전과 더불어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내포신도시도 성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또 천안도 수도권과 아주 가까워서 굉장히 늘 수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 이제 아까 세종은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대전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전이 한동안 좀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이 되면 좋지만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집을 져주고 좋은 곳에 져줘도 사라 그래도 안 사는 게 또 사람들 심리거든요. 그런 것이 최근에 한 2018년 이후에 대전 시민들의 어떤 그 욕구로 일부가 저는 분출됐다라고 보고 그것이 현재까지 대전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대전 시민들의 어떤 새 집에 대한 열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죠.
그 새 집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청약 시장에서 대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대선에서도 여전히 청약 시장은 불타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올해 공급되는 주택에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는지 뭐 연립주택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총 망라해서 한 28,000호 정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대전에 이제 가구 수를 따지게 되면 한 61만 가구 정도 현재 되는데요. 61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진짜 양질의 주택이 한 3만 호 정도가 공급되고 그 공급 시그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 대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얘기하는 20, 30대 분들의 어떤 주택 욕구가 저는 상당히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어떤 상황에서는 분양가라는 거는 뭐 상한제를 하든 뭐를 하든 어느 정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택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로또 청약이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고분양가로 받았구나라는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받더라도 비율에 저는 뭐 몇백 대 1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 몇백 대 1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점수가 당첨권에 얼만큼 근접해 있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율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진짜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주택 구매 수단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살짝 힌트를 주셨고요. 저희 충남 시청자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충남에 대해서 짚을 거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번에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에 세종의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공주하고 논산까지 지금 묶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논산과 공주가 소외돼서 그나마 주택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기분으로 계속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공주하고 논산이 묶이면서 가격이 살짝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세종이 주변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주로 가는 것도 생각들을 하셨고 인근에 논산으로 가시는 것도 생각들을 하셔서 주택을 수요를 했는데 거기까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충남에서는 공주하고 논산 지금 타격이 좀 커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조금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저희들도 집값이 조금 오르나 이러면서 거래가 좀 되나 생각을 했던 시장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딱 기름질을 물을 찬물을 끄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가 보다. 지금 핵심 지역으로 계속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세종으로 이주를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논산과 공주까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 묶음에서 조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요. 이제는 아닌가 봐. 그러면서도 규제를 묶였어도 가격이 계속 상향되는 지역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같은 공주하고 이제 논산이 묶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계룡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계룡은 조정 지역에서 빠지고 그리고 공주와 논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뭐 그거를 굳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공주와 논산이 앞으로 뭐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계룡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올라도 뭐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사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전월세 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또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님. 신고제 시작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원래 임대 3법이 그 전부터 계속 발표가 돼서 하나하나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별로 시장에서는 지금 별 반응이 없습니다. 신고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전세 가격을 낮게 내놓을 의무를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 행정상의 그 불편함만 지금 사실은 호소하고 있는 시장인 거지 내가 얘를 신고를 해가지고서 사실적으로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기본적인 패턴은 다
다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뭐 없는 상황에서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의 행정상의 불편함을 호소할 뿐이지 얘가 신고가 된다고 해서 임대 가격이 잡히거나 그럴 여지는 안 보이는 게 현재 상황이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박 네. 교수님. 뭐 실제로 시행이 되면 알겠지만 뭐 신고제가 되면은 어쨌든 임대차 거래 자체가 이제 투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전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또 소득으로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소득세, 늘어난 세부담을 과연 누구에게 받을 것이냐. 내가 그동안에 난 세금 안 내고 잘 임대업을 했으니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주 열어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전월세 가격이 또 지난 작년처럼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전월세 시장도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전월세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또 집이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갑작스럽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악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되는 어떠한 통계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라면 뭐 비난은 할 수 있겠으나 뭐냐면 최악의 전세난 정도는 아니죠. 일단 전세 가격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거 80년대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전세난을 겪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덜 오른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 주택 가격이 급속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혼성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임대 입법의 시행의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 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임대차법의 개정이 불과 한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40년 만에 결국에 과거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바꿨고 2년에서 지금 4년으로 바꾸고 인상률 5% 이제 잡아준 건데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더디게 가고 어떤 그 주거 평등을 실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입법의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전월세 시장이 이제 양극화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세 이제 우리가 1년에 전세 거래가 한 200만 건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한 지 반년, 지금 7개월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50만에서 60만 건 정도의 전월세가 이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현격하게 줄은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전세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를 찾아가는 반면에 신규로 이제 뭐 신혼부부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주택을 구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혼재내서 시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을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간만 거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더 거래가 되면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1년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전세 주택 거래량의 5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종평 삼아서 여러분께서 정책 당국자라면 혹은 실수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마련 팁을 간단히 정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은 실소유자들은 무조건 청약을 노리셔야 되겠죠. 예. 지금 청약 기준이 계속 실소유자 위주로 완화가 됐고요. 얼마 전에 세종도 분양할 경우는 생애 최초라는 그 물량을 예전의 물량보다는 지금 뭐 한 15% 정도 이상을 더 상향을 하면서 일반 주택 공급자들한테 지금 문제가 돼서 조금 지금은 조율을 한 상태인데 실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약 제도를 계속 활용을 하시거나 아직까지는 실소유자들은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주택을 사시는 매수하시는데도 아직까지는 제재가 없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답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청약이 답인 건 확실하고요. 만약에 청약이 잘 안 됐다 한다면 눈높이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요. 아파트 가격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원하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내가 지금 급하고 아니면 실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맞춰서 주택을 좀 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시장. 투자에 대한 격언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결국에 뭐냐면 내가 집을 사는 거는 내가 무주택자의 서름을 털어내기 위해서 사는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기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과연 무릎인지 어깨인지 아니면 어깨 위에인지를 판단하는 그 지혜의 눈을 좀 키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세 분 다 작년에 이어 부동산 이슈 두 번째 이상 출연이신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부동산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